전국에 내리는 단비로 국토를 타들어가게 했던 극심한 가뭄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어젯밤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일단 가파르게 번지는 기세는 다소 꺾인 거 아니냐,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정치권 이슈들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 교수님. 네. 황교안 총리가 그저께 취임하고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전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메르스 사태와 이제 가뭄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오늘 이제 마침 첫 주말에 이제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오고 있고, 또 메르스 사태도 아직은 판단이 이르긴 하지만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일단 한마디로 황교안 총리가 운짱 같습니다. 예. 운이 굉장히 좋은 그 사람 같은데요. 하여튼 다행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황교안 총리의 어떤 역할 여부를 떠나서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면서 메르스 사태도 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농촌에서 힘들었는데 가뭄도 좀 해결되고 이런 점들이 어찌됐건 국민들로서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컨트롤 타워 문제로 여러 가지 그 혼선이 빚어져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황교안 총리가 들어서면서 내가 컨트롤 타워다 하면서 현장도 지휘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돋보이는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내가 컨트롤 타워다 얘기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딱 연결짓긴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묘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 교수님, 어제 이제 황 총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국회 첫 데뷔를 하셨는데 이제 답변 태도를 굉장히 답변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먼저 어제 국회 답변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당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그런 초기 대응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새로 총리가 된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메르스 종식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언에서 보셨지만 황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멍청하게 사과, 유감 그런 식으로 좀 머리를 확 숙이고 바로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각종 여러 가지 질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의 기분이 안 상하게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잘 답변을 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황교안 총리의 어떤 화법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외유 내강인 것 같아요. 이석기 사태 처리할 때도 그렇고 어제도 사실은 그 유감 표명을 할 때 사실상 사과를 한 거죠. 이 사과는 이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자료 안 낸 거,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 병역이라든가 과다 수입료 문제를 안고 있음에 불구하고 통과된 데 대해서 야당이 그 전제 조건을 다른 거거든요. 사과하라고 해서 이제 표결에 참여한 건데. 유감이라는 걸로 사과를 살짝 했고 그다음에 그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를 했죠. 초기 대응이 늦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사실 이거는 그 황교안 총리 총리 후보자가 늦어졌으면 임명이 늦어졌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담이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총리가 이렇게 정부의 어떤 초기 실수에 대한 시인을 함으로써 이런 것을 잘 어제 또 표현하고 참 적절하게 소통을 잘 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넘어갔다. 어디 무난하게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평가신데 어제 저도 이렇게 국회 대정부질을 보면서 좀 이제 눈길을 끄는 화법이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면은 황 총리가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다만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의 주장을 펴고 또 법적인 지적을 하면 법률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다만 또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화법을 하더라고요.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을 하는 화법이죠. 그래서
그 황 총리가 장관일 때도요,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답변을 잘했어요.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잘했고 굉장히 또 차분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별로 화를 내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해본 그 답변 태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본회의장에서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나 그다음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 답변 태도는 굉장히 성실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황 총리가 이제 국회에 쓸 일이 많을 텐데 어쨌든 어제의 안정적인 좀 면모를 과시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안심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전 총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직설적이지 한번 않죠. 네.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완구 총리 시절에 그 본회의장에 답변했을 때와 지금 황 총리 답변 태도를 보면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단호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황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면서 상대 의원들의 질문에 일단 공감을 표시하고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본회의장 내에서 상당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고 총리가 그렇게 차분하게 잘 답변하고 그 정부 입장을 잘 설득한다는 거에 봤을 때는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사실. 이게 또 제가 역으로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이완구 총리나 다른 총리, 특히 이제 정치인 출신들, 국회에 잔뼈가 굵으신 총리분들은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게 있다면 그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황 총리가 이렇게 좀 차분한 답변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쪽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꼭 그런 시각보다는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수준이 이전처럼 뭐 저 국회의원들은 뭐 국무총리나 장관들한테 윽박 지르고 또 장관들은 낮은 자세를 하다가 또 못 참아가지고 또 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무책임한 질의를 내서 그 신경질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어필하지 않으니까 이완구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완구 총리도 매우 부드러운 그 답변을 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본인의 그 여러 건과 관련돼 가지고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해찬 총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버럭 총리의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소통의 그 어떤 분위기, 화법의 문제도 우리가 선진화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이병기 실장 같은 분도 아주 그 공감형의 소통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형적인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의 소통의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먼저 뭐 소통 얘기는 한번 도입 부분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 황 총리가 이제 황 총리 체제가 되면서부터 이제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이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두 분과의 이제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휘 체계가 좀 역전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역할 분담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사회부총리하고 경제부총리는 그 의원 출신이잖아요.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이제 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있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총리 대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만 쭉 해왔고 실제 정치 현장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청청 관계나 특히 국회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최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가 상당히 더 상대적으로 역할을 좀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보완하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보완하는 역할을 초기에는 좀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당이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거의 전원이 다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오롯이 그 황교안 총리 몫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두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당하고의 관계에서 좀 역할을 좀 해주는 측면이 있고 황교안 총리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야당 말씀하셨으니까 교수님한테 다시 여쭤보신 게 이종걸 원내대표랑 동기죠. 이제 경기고 그리고 성균관대 물론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성균관대 진학한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긴 했지만 어쨌든 두 번이나 야당 원내대표와 현직 총리가 동기동창 관계입니다. 어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와 황교안 총리가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이 좀 재밌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말 동창이 되고 싶은 게 있다.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동창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가시가 좀 담긴 그런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황교안 총리가 또 이제 웃어 넘겼어요. 이제 공동선을 추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께서 재미나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근데 이 공적인 관계 속에서 사적인 관계는 그 뒤로 미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묘하게 동창이라는 표현으로 이정걸 원내대표가 또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뭐 저는 뭐 경기고 동창, 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반인데도 청문회 자리에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문제는 그 접어두고 이정걸 원내대표가 앞으로 강하게 국무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겠다 이런 그 목소리를 들렸는데 역시 그 뭐 맞는 자세죠. 우리가 그 너무 우리 언론에서는요 이상하게 항맥 분석하고 뭐 인맥 분석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권이나 이런 그 공무원 조직 사회를 보면은 역시 그 일이 가장 냉정하게 벌어지는 그 사회가 공과사는 그렇죠. 정치권이죠. 그 이정걸 원내대표 뭐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 안 그래도 야당이 이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2차례나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견원지간이다 그렇게 물과 기름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야당 관계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물론 이제 총리가 야당과의 관계를 하는 뭐 최전선에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정걸 원내대표가 물론 사적으로 뭐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한 5, 60명한테 설득을 했다 그럽니다. 전화종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득을 해서 본회의장에 참여하자, 표결을 하자.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만들었다는 걸 보면 사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동기동창한테 좀 봐주려고 모양새를 갖춰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갖춰줌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지금 메르스 사태나 뭐 국회법 상황이나 당정청 문제가 좀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갔을 때 혹시나 황교안 총리가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공안통이고 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인해서 혹시 사정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특히 야당 의원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사실은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야당과 관계가 조금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야당과의 뭐 관계는 뭐 차후 어떻게 보면 조금 차후 과제가 될 테고 당장은 뭐 취임 사태도 얘기했지만 메르스 종식이 첫 번째 과제일 텐데 지금 메르스가 지금 어쨌든 한 달 동안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뭐 최저치까지 29%까지 30%가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지지율이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메르스는 진정 국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두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29%까지 빠진 것은 역시 그 메르스 사태가 컸다고도 보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요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그 거부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높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29%가 나왔다는 게 이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오늘부로 뭐 사망자도 안 나오고 진정이 되고 또 총리가 대통령의 또 일정 부분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 뭐 거의 그 바닥을 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청와대에 제가 주문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원칙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너무 융통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통의 스타일에서 너무 그 권위주의점에서도 약간 유체이탈 화벌, 이 많은 언론들이 그 보수지나 뭐 이런 그 보수지 아닌 것을 막론하고 대통령의 어떤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총 책임자는 국가원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지휘를 하고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는 걸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될 텐데 기자회견 아무 없이 이렇게 그 내각에 지시하고 이런 모습만 부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 국무총리가 그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이런 유체이탈 합법식의 그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계속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 근본적인 그 소통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 것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교수님이 30% 보통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거든요. 뭐 TK 쪽도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복원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쉽게 빠지진 어렵지 않겠네요. 올 초에 그 봉급자들 있잖아요. 연말정산 때문에 예. 그 29%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가장 중요한 원인 같아요. 그 엄마들이, 그러니까 주부들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30, 40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많이 또 그 빠진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세월호 문제, 국가 그 구조의 관피화 문제까지 다 나오는 완전히 완벽하게 국가의 무능력이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상황에 또 다른 문제로서 메르스 상황이 나왔는데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무능력한 대처, 그 대응 못하고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우리 국가를 믿고 안전을 생각할 때 우리 국가를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오히려 29%도 사실은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봐요. 이게 사실 너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지지율이 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가고 대통령 한 사람의 그 국가 위기 관리 능력 어떤 이런 문제가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차관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총의를 모아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대처하고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실 대통령은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조금 늦었다. 뭐 그런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아무래도 그동안 총리가 좀 공백이었던 게 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초창기에 대통령이 뭐 좀 늦었다는 얘기는 초창기에는 이제 그 복지부 장관 주무부처에서 대처를 잘 못한 거고 대통령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잘 그 나타났죠. 병원도 방문하고 지휘를 잘 했는데 저는 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대통령의 분위기. 이 모든 그 위기 상황을 내가 그 주도권 잡고 극복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렇죠. 유체이탈 합법식이고 예를 들면요. 9.11 때 부시의 인기가 올라간 게 그 현장에 나타나고 잘 지휘한 거. 에볼라 그 사태 때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또 올라갔거든요. 이게 위기를 그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약간은 그 방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제 메시지 관리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 뭐 어쨌든 지금 메르스 사태가 지금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정무적인 입장에서도 하다 보니까 좀 또 다른 이제 국회 이제 정치권의 쟁점인데 국회법 개정안 이제 다시 정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원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뭐 내비쳐 왔는데 조금 거부권 행사가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일단은 메르스 사태가 먼저다. 당 정청 모두 다 메르스를 외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또 거부권 정국 아직은 조금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부로 이송하면 15일 이내에 그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3일 날 국무회의가 있고 30일 날 국무회의가 있어요. 화요일마다 있죠.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30일까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국회가 또는 당정청이 그다음에 여야가 어떤 국회법이라는 걸 가지고 정쟁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결정 자체를 제가 보면 한 30일쯤으로 늦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싸우는 모습 자체를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리얼미터 며칠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도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라고 조사가 나왔었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국회법 개정안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싸우는 모습 자체가 싫다. 뭐 그런 거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여야 당장 일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두 대표 간에 조금 엇박자 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상기로 보이는데 뭐 과연 그게 번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앞으로 향후 두 인사의 어떤 행보랄까? 그 정치적 결정할 때 여론이 중요한데 우리 여론조사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 오류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근데 요즘 그 국민들이 국회법 개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나타난 현상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라든가 여권 쪽 분위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물론 이재호 의원마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재의결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의 그런 기류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우리 재의결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저는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거의 뭐 한 90% 이상의 그 표결로 찬성을 한 법안이 그 대통령에서 거부권이 그 행사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원들이 쉽게 다시 뭘 자구를 고친다든가 다시 결정을 한다는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좋지 않다. 그동안에 90년 이후로 제가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한 13번의 그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한 번 정도 재의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있었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자꾸 이렇게 행정부에 의해서 뭐 그 결의 사항이 표결 사항이 뒤집어지고 고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그 의결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뭐 지금 얘기 김무성 대표랑 이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어제 발언을 보면은 두 분의 입장이 좀 확연하게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어제 발언인데 발언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장께서 중재해서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어쨌든 정부 입장이 이제 곧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거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무성 대표 무슨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보면 조금 청와대 쪽에 보조를 맞춰주는 듯한데 저는 이제 오히려 또 주목되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조금 뭐 톤 다운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한데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지금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선 1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소위 말하는 친박계가 당내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박계 두 지도부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 가능하면 자기 그 세력들이 좀 확대되는 이런 양측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촉발이 그 국회법 개정안으로 나온 겁니다.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에서 의결했더라도 내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해서 여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그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던 유승민 대표는 지금 자기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 있는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도 있지만 다음 대선 고지까지 가려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하고 심하게 각을 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하고는 약간의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당청간에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차에 경제 관련 법안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 개혁 입법 사항들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안 되면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런 형국가 아닙니까? 선진화법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압박하고 있는 수준 자체로 상황 자체로 이미 새누리당은 상당히 네. 그 힘이 빠지고 있는 형국 아니냐. 그렇다면 30일 정도에 지금은 강하게 거부권 행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다는 거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연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청와대 입장이 유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따라가서 이게 이중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중 포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 그 얘기는 거부권 행사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고도의 정치적인 그 정치력이 발휘돼야 될 때입니다. 3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나 경제 관련 입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내 여러 어떤 세력 관계 문제를 포함해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파국으로 몰고 가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당 내에서 예를 들면 제의하지 않겠다라고 나온다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얘기는 아직은 조금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관측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벌써 이제 야당은 이미 개파 갈등의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보다 조금 더 한 발 빠른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지금 후속 당직 인선을 가지고 최재성 의원을 뭐 사무총장 뭐 임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미 개파 간에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혁신위 활동이 좀 초반부터 너무 삐걱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우선 야당 그 얘기하기 네.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유승민 국회법 국회법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보통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때는요 법안이 아주 그 미묘해가지고 여야의 견해차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표 차이가 별로 안 난 상태 통과시켰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여러 가지 정책을 몰라가지고 입법부에서 예를 들면 그 택시법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여야가 거의 뭐 만장일치 가까운 그런 그 법안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건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김무성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그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뭐 이게 좀 표현이 강할지는 모르지만 워낙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인내의 과정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위치에 서 있기도 하죠. 자기의 큰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속쓰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그 원내대표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받았잖아요.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근데 그 지지 세력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그렇다면 국회법 개정안에서 본인이 약간의 독단적인 모습 보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말씀드려서 정말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야당은 참 이상한 게 말이죠. 문재인 대표는 왜 사무총장 인선을 가지고 또 그 우리 야당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안타까움과 국민들한테 그 어떤 실망을 줄까? 뭐 임명을 하든지 뭐 아니면 비토 세력이 강하면 안 하든지 하면 되는데 사무총장. 근데 저는 이해는 갑니다. 사무총장은 정말 당대표의 측근에서 당의 살림을 운영하고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살림꾼이거든요. 일단 뭐 총선 때 공천까지 있으니까 예. 민감하겠죠. 홍준표 그 전 대표가 말이죠. 그 대표되고 난 뒤에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침으려고 하니까 그 최고위원들이 태클 많이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혁신 안 하고 왜 사무총장만 챙기냐 그랬는데 홍준표 전 대표 하는 얘기가 사무총장만은 내 인사 권한대로 좀 해달라. 그런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정권 사무총장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해는 갑니다. 네. 그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은 문 대표가 정면 돌파를 하지 않겠냐 싶거든요. 저는 제가 문 대표 같으면 최재성 의원 사무총장 안 시킵니다. 본인이 당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총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공천 심사위원회 실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로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사무총장이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회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9월까지 하게 돼 있죠. 그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당이 상당히 소용돌이치고 뭔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건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범친노인 그 비노나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저 최재성 의원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당내 분란을 꼭 일으켜야 될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그 하수 중에 하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거의 친노 색깔이 없는 중도적 인사나 아니면 차라리 뭐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인사로 하면서
혁신이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당을 거의 전면 재조정할 때 그때 가서 다른 인사를 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여의도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총장을 굳이 범친노 내지는 친노로 임명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당내 어떤 새로운 분란이나 이런 뭐 분당 또는 뭐 대한신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정의당에 있는 어떤 참여계라든가 밖에 있는 친노계들을 전부 이렇게 같이 다시 묶을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비노 쪽을 해야 된다. 범 친노 쪽으로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 보면 천정배발 신당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둔했지만 6월, 7월 달에 가면은 상당히 빨라지고 이 흐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흐름들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표나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가족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원심력이 커지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천정배 신당, 뭐 호남이 될지 뭐 좀 더 넓은 범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혁신이 끝나고 좀 더 뭐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한 일간지에서 그 정치면에서 크게 그 썼죠.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구체적인 팩트가 없습니다. 팩트가 없고 분위기상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 제일 싫어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몰고 간 듯한 점이 있고 본인도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근데 저는 지금 김 교수님 분석이 맞는데요. 맞는데 문재인 대표가 왜 체제해성 의원을 고집을 할까? 이거 이제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지금 친노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야당의 굳건한 주류 세력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이전에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그 공천의 대부분을 그 친노 세력이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그 주류 세력으로 그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역시 사무총장은 우리 쪽 사람 심어가지고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현실적인 그런 그 이해관계가 얽힌 데 따른 그런 걸 보이는데 역시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논란이 많이 있죠. 뭐 이런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뭐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게 조금 더 가뭄 사태나 이런 게 좀 더 종식되고 나야지만 정치권 내에서 좀 갑론을박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김천근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